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맨드라는 디맨드라는 책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향곡을 팝니다. 음악이 전부는 아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고른 것이 제가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클래식도 뭐 어릴 때 조금 들었고요. 다양한 뭐 재즈, 팝, 힙합, 뭐 펑키, 흑인 음악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직장인 밴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른 것도 있고 제가 어제 체험이라는 결정적 방아쇠가 열쇠가 되었던 네스프레소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교향곡이라고 하면 교향악단이 있죠. 모든 도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도 큰 도시들에는 시립교향악단, 뭐 이런 교향악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클래식 음악이 그렇게 트렌드는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뭔가 클래식 음악 하면 고상하고 좋고, 수준 높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찾아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티켓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교향악단이 유지되려면 티켓이 팔리고 관객들이 꾸준히 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이, 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음악 공연 마케터들은 잠재적 신규 관객들에게 이 교향곡을, 이 연주를, 라이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 열쇠라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이 문지방을 넘도록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모든 교향악단 마케터들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읽고 신조로 삼는 주술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문지방을 넘었어요. 처음으로 교향악단에 교향곡을 들으러 왔는데 대부분은 다시 보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체험이라는 방아쇠, 네스프레소에는 결정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체험이라는 방아쇠가 교향악단에는 먹히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자, 평균 고객이라는 환상. 네. 그래서 2007년에 미국에서 9개 교향악단들이 힘을 연합해서 그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팀을 고용해서 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보니 역시 고객 이탈이 이 9개 핵심 컨소시엄에 참여한 9개 오케스트라의 주요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평균적으로 교향악단 관객의 55%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로 바뀐대요. 야, 이거 놀랍죠? 올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내년에 되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요. 이거는 놀라운 결과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마케팅 담당자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을 끌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걸 믿고 마케팅 담당자들이 열심히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팬이 되지 않고 떠나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팀은 고객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봤다고 해요. 핵심 관객, 시험적 관객, 어쩌고저쩌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가지의 고객 유형 중에요. 핵심 관객과 시험적 관객입니다. 네. 핵심 관객은 말 그대로 클래식의 골수 팬들이죠. 네. 클래식의 골수 팬들. 전체 관객 중에 26%밖에 되지 않지만 티켓의 56%를 구매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향악단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시험적 관객들은 전체 관객 중에 무려 3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탈률은 끔찍하게도 91%에 달했다고 해요. 네. 시험적 관객으로 분류되는 새로 한번 시험 삼아 클래식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90%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이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이 그토록 노력해서 고객을 끌어왔는데, 그래서 교향악단의 훌륭한 연주를 듣고 멋진 공연장에서 문화적인 체험을 하고 가면 야, 이게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좋은 체험을 하고 가길 바랬는데 그들은 91%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네. 이 시험적 관객을 잡을 수 있어야만이 교향악단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고객을 끌어와도 다시 달아나고, 끌어와도 다시 나고 달아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연구팀은 요소 분석법이란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연장의 건축 양식, 간이식당 서비스, 콘서트를 이끄는 지휘자, 그 다음에 티켓 정보를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관객이 고정 관객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무려 78개를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분석을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6가지로 축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관객 고충, 관객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놀라진 않겠지만 의외의 결과입니다. 관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요인,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그 요인은 주차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의외의 요인이죠. 주차가 불편하면 사실 불편하죠. 불편한데 다들 공연 기획자들이 이 주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고정 관객들, 핵심 관객들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보고 접하는 사람들이 주차에 대해 불편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시험적 관객들은 한번 와서 보고 뭔가 불편했던 거죠. 내가 차를 몰고 공연장에 왔는데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변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아주 힘들게 공연장에 들어왔어요. 이미 기분이 나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험적 관객이잖아요. 클래식에 그렇게 대단한 팬도 아니고 이미 기분이 나빠져 와서 공연을 보고 가니까 그렇게 뭐 좋지 않았던 거죠. 네. 자, 다음 연구팀은 주차 이외에 몇 가지 방아쇠를 규명했는데, 다른 방아쇠는 어떤 것이었냐? 예를 들면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작곡가의 삶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를 알고 보면 그렇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소 분석을 하기 전에 78가지 요인 중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주차라든지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작곡가의 삶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결론은 명확하죠. 이런 요소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부차적인 요소들이 관객 이탈의 큰 요인이 된다는 점은 사실 좀 잔인하지만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클래식 음악을 이미 좋아하는 핵심 관객들은 주차장이 좀 불편해도 불평을 제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와서 멋진 공연을 보고 가면 되니까. 공연에 감동하고 훌륭한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음향, 그 속에서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가는 것을 보고 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다지 클래식과 교향악을 좋아하지도 않는 관객들은 주차가 너무 불편하면 내가 뭐하러 여기를 올까, 이런 짜증을 일단 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작곡가의 삶에 대한 설명, 이것도 사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그냥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바로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네, 이 사람들은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추가한 내용인데요. 네, 음악의 매력 방정식, 진준건 버전이라고 써있죠.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음악의 매력 방정식, 특정인에게, 특정 사람들 혹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음악이 어필하고 먹히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익숙함 곱하기 신선함 곱하기 취향 곱하기 계기다. 네, 익숙함, 먼저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생소하면 듣고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익숙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익숙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릴 때는 재즈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면 오히려 불편했죠. 근데 이제 제가 베이스를 배우던 시절 대학교 때 진도를 나가다가 재즈 베이스 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숨을 내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리듬이 엉망이다. 예.
재즈 베이스는 워킹이라고 해서 뭐 둔두둔둔둔둔둔둔둔 이렇게 뒷박으로 쫙 끌면서 멜로디를 진행하는 그런 4비트의 음악이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에 익숙치 않아서 연주를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2, 3주 동안 매일매일 1시간씩 4비트를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재즈 음악을 들으니까 왠지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재즈를 꽤 들었어요. 예,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유명한 곡들을 들으면 아 좋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되게 상쾌해지고 좋은 기분이 듭니다. 네. 이게 예전에 재즈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죠. 내가 그 리듬에 익숙치 않았으니까. 그 리듬을 들으면 불편하니까. 좋아질 수가 없죠. 네, 익숙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선함. 자, 익숙하다고 해서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지루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익숙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트곡 내기가 힘든 거죠.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뭔가 들었을 때 신선하고 딱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향.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랑 취향 혹은 그런 특정 감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좋은 음악을 만드는 요소예요. 이 세 개가 충족이 되면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계기입니다. 계기. 예.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이후부터는 음악을 되게 많이 찾아 들었어요. 옛날에 책 같은 걸 보면서 옛날에 어떤 음악이 유명했다더라 하면은 일부러 베스트 앨범 같은 걸 찾아서 들어보고 그래서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유명한 음악은 다 좋아요. 일단 다 좋아요. 예.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그만큼 그 시절에 좋았고 훌륭했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가치와 좋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계기가 필요해요.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계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음악은 다 좋아요. 음악은 다 좋은데 자기의 마음 속에 날아와서 꽂힐 때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발라드, 좋은 발라드 곡이 되게 많은데 내가 되게 빠져서 봤던 드라마에 되게 중요한 장면에 그 드라마가 그 음악이 나와요. 깔려요. 나도 모르게 인상 깊게 생각하게 되죠. 굉장히 인상이 깊으니까 그 음악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나 나랑 친한 그런 좋은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일단 그 음악에 대해서 나는 긍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 당연히 좋아지고 뭐 이런 음악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음악의 매력 방정식 제가 생각하는.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클래식을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날의 클래식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어필할 것이 없어요. 자, 익숙함. 익숙한가요?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사람은 별로 없겠죠. 네, 클래식 음악을 평소에 들어봤어야지 내가 알아야지. 뭐 악기 구성도 잘 모르고 멜로디 들어서 뭔지도 모르겠고 작곡가도 누군지 모르겠고 잘 몰라요. 신선합니까? 야, 이거 참 비극이죠. 익숙하지 않은데 클래식 음악은 신선하지도 않아요. 예. 몇백 년 전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익숙하게 잘 알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들었을 때 되게 신선하고 신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길 지나가다가 클래식 음악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흘러 나오니까 좀 식상합니다. 사실 우리의 취향에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요나 팝송을 듣죠. 계기, 딱히 이때까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될 만한 계기도 없었어요. 네. 오늘날의 클래식은 어느 요소 하나 어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스프레소의 경우와는 다르죠. 체험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라야만 먹힌다는 겁니다. 네. 클래식 음악의 경우는 체험이 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클래식을 이런 요소들을 만족하지도 않는 클래식을 좋아하지도 않는 관객들을 힘들어 데려와봐야 그 사람들은 도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있고 나서는 교향악단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객 취향을 다변화를 해야 되죠. 다변화를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다변화를 하느냐. 자, 특정 교향악단과
그 지역의 시험적 관객들의 취향과 선호에 꼭 맞는 킬러 오퍼들을 발굴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네, 2009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스턴의 경우 보스턴에 거주하는 시험적 관객들을 위해서 1회 관람권을 판매할 것을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면 매우 인기 있는 작곡가의 친숙한 곡과 그렇지 않은 곡이 함께 선곡된 공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이제 인기 있는 작곡가의 친숙한 곡은 미끼 상품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네, 우리 취향이 어느 정도 맞고 우리가 좋아하는 계기가 있었던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는 그렇지 않은 곡이 함께 선곡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숙하지 않은 곡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작곡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동반자 1인의 입장료가 무료였으며 무료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티켓을 교환해도 수수료가 들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즉 이래서 시험적 관객들, 한번 왔다가 갈 만한 사람들이 다시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모든 고충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초기부터 놀랍도록 희망적인 성과가 나왔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에서 시범적으로 판매했던 티켓을 실제로 판매를 하니까 티켓 판매가 34%가 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뉴욕 필하모닉의 경우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 킬러 오퍼가 스탠다드 오퍼보다 5배로 월등한 판매 성과를 거뒀대요. 네. 다음에 신시내티 심포니의 경우, 네, 시험적 관객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시험적 관객들에게 회원권을 권하고 절반에게는 회원권을 권장하고 마케팅 실험을 한 겁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맞춤 설계한 콘서트 1회 관람권을 권했다고 했더니 후자가 20배가 더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과가 검증이 되고 있죠. 네,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불평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특히 아까 나왔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수요가 가장 약한 고객 집단에 초점을 맞춘 특별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었대요.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방학맞이 팝스 콘서트. 네. 방학맞이 팝스 콘서트. 예,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팝 음악을 교향악으로 편곡을 해서 들려준 거죠. 이게 사도다, 정통 클래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험적 관객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통적 클래식, 정말 수준 높고 세계적인 명곡들, 아름다운 음악들은 그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공연 도중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이 공연 도중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네. 다음에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서 맞춤식 메뉴와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특별 공연도 기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클래식 매니아들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티켓을 제공했다고 해요. 이 티켓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10만 내면 공개 총 리허설을 관람하면서 연주자로부터 곡에 관련된 전후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맥락과 설명이라는 것이 생소한, 네, 곡에 대해서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별히 좋아할 만한 계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방아쇠로 작동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스턴 심포니가 열심히 젊고 어린 관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 심포니는 대학생이나 어린 관객들 그리고 30대 관객들이 콘서트홀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무대 정면 앞쪽에 앉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티켓 판매가 또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나이든 오래된 클래식 매니아 관객들이 다 볼 수 있죠. 가운데 앉아 있으면요. 젊은이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보면 흐뭇해요. 예,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있던 클래식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요소들도 채워준다고 해요. 네.
자, 여기까지 클래식 공연, 교향곡 티켓 판매의 힘든 점, 그리고 교향곡 티켓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향악단들이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내용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힙합을 즐기는, 팝과 힙합을 즐기는 클래식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클래식을 듣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교향악단이 존재하려면 클래식이라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세대를 이어가서 생명력을 이어가려면 고객들의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고객들이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불편을 찾아서 고충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좋아하게 될 만한 계기를 만들어 줄 때, 그때 진정한 수요의 문이 열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